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 된 여성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평생 유지할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뭔가 어긋났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까지 했으니 아주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제 결혼 생활이 막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오늘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같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당하고만 사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던 저는 제 생활과 정반대인 한 남자를 만났어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만남은 그저 조금 색다른 사람이다라고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 남자는 허연 피부에 큰 키, 안경을 끼었고 매우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에서 자랐다고 느낄 정도로 겉모습이 번지르르 했었죠. 반면에 저는 달랐어요.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별로 없는 얼굴, 그리고 태어나서 손톱을 꾸미는 네일아트 같은 것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물론 명품백이나 비싼 신발 같은 것은 관심조차 둘 수 없는 정도로 어렵게 살았죠.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셋이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아빠를 만나셨고, 아빠와 결혼을 하셔서 저희를 낳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빠는 뜻이 맞지 않아 일찍 이혼을 하셨죠.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슈퍼우먼 같은 분이셨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으로 와서는 저희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죠. 언제나 힘이 넘쳤고 강인한 분이셔서 저희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인 줄로만 알고 지냈답니다. 그런 엄마는 제가 성인이 되고 딱 한 번 눈물을 보이신 적이 있었어요. 함께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부모 없이 혼자 살아가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었는데 그날은 훌쩍훌쩍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급기야는 엉엉 소리까지 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엄마는 많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자신도 분명히 누군가의 자식일 텐데 이런 자신을 버려둔 부모도 원망스럽다면서요. 그런 엄마의 모습은 태어나서 처음 봤었습니다. 너무 낯선 모습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런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 이제라도 부모님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요즘은 잃어버린 가족 찾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엄마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아니야, 난 싫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여태껏 잘 살아왔는데 뭘. 그냥 이렇게 살래.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그분들도 엄마를 어떤 이유에서 고아원에 보냈는지도 모르고 혹시 찾고 계실지도 모르는 거니까. 미운 마음이 더 커질까봐 솔직히 엄마는 조금 두렵다.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나는. 괜히 지금보다 더 미운 마음 들어서 나를 낳아준 사람들을 평생 싫어하게 되고 싶진 않거든. 엄마는 부모님을 찾자는 저의 말에 망설이셨습니다. 낳아주신 분이라서 평생을 그리워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찾은 후에도 자신을 보고 싶지 않아 할 것이 두렵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죠. 어떻게도 엄마의 마음을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그저 한동안 잊고 시간은 흘러갔어요. 엄마는 저를 안정적인 직장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고 저 역시도 엄마의 뜻을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온라인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면서 시험 대비를 했죠. 남들은 비싼 공무원 학원도 다니고 한다지만 그때 남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제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에 알바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준비한 끝에 저는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매우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 수가 있었죠. 저는 원래 성격이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집안 환경이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자신감 없이 생활할 이유는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꼭 받아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성인이 된 후에도 그렇게 살아갔었죠. 가끔 회사 내에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고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의를 갖추면서 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했었지만요. 그래도 제가 성격도 싹싹하고 어른들에 대한 공경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몇 년을 같이 일하면서 좋은 이미지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 생활 4년째에 접어들었을 때 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 나오는데 계산대에서 저희가 먹지도 않은 고깃값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또 이런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결국 계산을 하는 알바생과 큰 소리로 싸움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사정을 오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었는데 제 뒤에서 어떤 남자가 톡톡 치더라고요. 저기요, 이거 추가금이 얼마예요? 제가 내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뭐라고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좀 조용하게 먹고 싶은데 계속 시끄럽게 하시니까 제 시간이 방해가 되었어요. 원하시면 제가 그쪽 테이블에서 드신 거 다 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냥 가주세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은 신경 끄시고 고기나 드시죠? 돈이 아주 많으셔서 쓸 곳이 없으신가 본데 그럼 불우이웃이나 좀 도와주셨냐죠. 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는 그냥 못 넘어가요. 이 고깃집에도 화가 많이 났는데 그쪽 행동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네요. 허여멀건하게 생긴 키 큰 남자가 제게 하는 말은 정말 황당했어요. 돈이 많아도 얼마나 많은 건지 자기가 대신 내줄 테니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끝까지 남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고 결국 고깃집 사장의 사과로 끝이 났어요.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밖에서 아까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요, 저 해결은 잘 되었어요? 네, 잘 됐어요. 아까 시끄러워서 그냥 나가실 줄 알았는데 계속 계셨나 봐요? 아, 뭐, 네.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한 그 남자를 뒤로 하고 저는 저의 갈 길을 갔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제가 근무하는 곳에 그 남자가 왔더라고요. 저는 구급 공무원으로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를 만나러 온 것은 아니었고 볼 일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저를 발견하고는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그때 혹시 그분? 여기서 근무하세요? 저 기억나죠? 네? 아, 네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박수진 씨구나. 이름이 잘 어울리시네요. 이렇게 만난 김에 저희 점심이나 같이 먹을래요? 그 남자는 갑자기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그 남자에게 특별히 좋은 감정이 없었는지라 밥을 함께 먹고 싶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저 밥 혼자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오늘 잘 됐네요. 수진 씨 아니었으면 밥 혼자 먹었을 거예요. 혼자 먹는 게 뭐 어때서요?
저는 일 바쁘면 혼자 가서 후딱 먹고 오는 일이 허다한데요, 뭐. 근데 이 낮 시간에 밖에 나와 계신 걸 보니 시간 여유가 많으신가 봐요? 아, 지금 회사 이직 준비를 좀 하고 있어서요. 사람이 한 곳에서 평생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아무래도 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해야 엄마도 모실 수 있고 그래서요. 어머, 그러셨구나. 참 좋은 아드님이시네요. 이 남자의 의외의 말에 사람이 다시 보이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처럼 혼자 계시다고 하니 더더욱 그러했고요. 이날 둘이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커피까지 마시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정말 신기해요. 평소에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잘 얘기하지 못한 것들을 처음 식사 자리를 함께한 사람에게 말하니 말이에요. 날씨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모든 것이 참으로 괜찮은 날들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시간이 한가하다고 하던 그 남자는 몇 번이나 제가 근무하는 곳으로 찾아왔고 꽤 괜찮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제가 남자에게 이토록 많이 빠져있던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전에도 2명 정도의 남자를 만나보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저 친구 같은 느낌이 더 많았었거든요. 긴 피부에 안경을 낀 이 남자는 옷도 잘 입었고 차도 좋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저도 이런 남자와 함께 있으니 왠지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이 남자에게는 좋은 향수 냄새가 났었는데 자신의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혹시라도 강아지 냄새가 날까봐 신경을 더 쓴다고 했어요. 자신의 엄마가 아빠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강아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더니 현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키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마리의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씩 들을 때면 정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이라는 호칭에서 오빠라고 바뀌게 되었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남친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남동생을 챙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이런 저의 챙김이 좋았던지 제가 챙겨줄 때마다 기분이 좋다고 했었어요. 너무 고맙다, 수진아.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네 덕분에 마음이 많이 안정된 것 같아. 오래전에 돌아가셨어도 마음속에 허전함이 아직 있거든. 정말? 다행이야. 내가 오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니. 나도 우리 아빠의 빈자리에 많이 힘들어서 오빠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우리 앞으로 서로의 아픔을 챙겨주면서 예쁘게 살아가자. 그럼 세상 누구보다 나는 너를 많이 아껴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느 누구한테도 가지 말고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 알았지? 남친과 저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친은 결정장애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뭐예요. 특히나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를 회피해버리고 결정을 밀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를 대신 해결해주는 일도 생겼었는데요. 한 번은 남친이 제게 거짓말까지 하고 나이트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결제를 못하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나중에는 나이트 관련된 사람이 전화오고 찾아온다고 난리를 치면서 뭔가 느낌이 무섭게 연출되었었는데 그걸 제가 대신 결제를 해줬었어요. 남친은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전화를 거절하고 회피만 하고 있었지 앞장서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돈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제가 대신 결제해주고 나서 남친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를 이직한 곳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다시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나이트클럽 같은 곳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게는 거짓말까지 했었고요. 남친은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무릎까지 꿇고 빌었고, 며칠 동안 냉전이 흐르다가 결국 다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남친은 제가 결제한 카드값을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더군요. 저기 수진아, 오빠가 이번 달은 좀 힘들고 다음 달부터 나눠서 주면 안 될까? 지금 조금 상황이 그래서 말이야. 나도 당장 그 카드값 나오면 힘든데. 왜? 오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사실 지난주에 회사를 그만뒀거든. 근데 지금 우리 집에 민키가 아파서 수술도 해서 돈도 많이 깨지고 강아지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정말 힘들어서 그래. 뭐? 강아지들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오빠 회사도 지금 안 다니는데. 그리고 오빠 차도 좀 바꿔. 그 차 너무 유지비도 비싸고 그런 거 아니야? 외제차도 나 잘 모르지만 오빠 지금 사정도 잘 안 좋으니 조금 저렴한 국산차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 그건 안 돼.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외제차를 타다가 다시 국산차를 타냐? 그건 싫어. 절대 안 돼. 남친은 자신의 집 강아지와 자신의 차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정작 제게 빌린 돈은 차일피일 미루더군요. 그러더니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돈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동정심을 유발했어요. 오빠가 너무 힘들다.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어하시고 나도 아직 그렇고 올해도 이게 그렇네.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 편 없는 것 같고 회사도 다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고 수진아 너만은 이 오빠 떠나면 안 돼. 어? 제발 내 옆에 있어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친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술을 먹고 자신의 지난 가정사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까지 핑 돌 정도였거든요. 남친 집은 예전에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남친 어머님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동안 약에 의존하며 살았고 일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강아지에만 집착을 하게 되었다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 말만 고지곳대로 다 믿어버렸고 저는 빌려준 카드값도 잊어버린 채 급기야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위해 남친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의 집에는 세 마리의 강아지와 어머니가 함께 계셨어요. 어머니는 한눈에 보기에도 강아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또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고운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집과 누렸던 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조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하셨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더라면 절대로 결혼까지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남친 어머님은 제가 사들고 간 과일 상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요새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나는 애플망고 좋아해요. 이런 건 우리 아가들도 못 주는데. 아, 그래도 이거 저희 동네 과일집에서 가장 맛있는 걸로 골라왔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어떤지 알겠네요? 나는 백화점 수입과일만 먹던 버릇이 있어서요. 미안해요, 아가씨. 우리 아가들 유치원 갈 때 보내야겠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아가씨가 사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가들이 누구예요? 아, 우리 집 아가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아가들. 이놈들 때문에 내가 요즘 웃는답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아가들은 바로 강아지 세 마리였어요. 온통 집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던 강아지들이 저는 솔직히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강아지들에게는 고급스러운 옷과 심지어 목걸이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팔자가 좋은 개들인가 보다 하고 말았죠. 암튼 남친의 어머님과의 그 첫 만남은 많이 별로였어요. 특히나 개들에게 그렇게나 많이 투자를 하는 건 더욱 별로였고요. 남친 역시 저희 엄마와 동생을 만난 첫날 조금 불편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너무 돈을 아끼는 거 아니냐. 예비사이가 왔는데 음식이 너무 그렇다는 등의 말을 했었는데 그 말 때문에 저희는 또 거의 일주일간을 말도 하지 않고 냉전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어지다 보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결혼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결혼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건 남친의 집이 생각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겉보기만 화려하게 하고 다녔지 실생활은 오히려 저희 집보다 별로더라고요. 그동안 돌아가신 남친 아버님이 모아두신 돈은 놀고 먹으면서 펑펑 써대서 거의 남아나질 않았고 명품이고 외제차고 사면서 관리비가 모자라 카드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시모 앞으로 매월 나오는 돈이 있었지만 그 돈으로는 시모의 카드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기에 매달 제 남친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메꾸고 모자라는 돈은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하는 형편이었죠. 이렇다 보니 신혼집을 구하는 건 너무 어려웠었어요. 친정엄마는 어떻게든 돈을 조금 마련해 볼 테니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하셨지만 남친과 예비 시모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외동아들 달랑 하나 있는데 나가서 살게 되면 너무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하면서 돈 모아서 집을 장만할 때까지 딱 3년 정도만 함께 살자고 하셨죠. 거기서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딱 3년만 참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받기도 싫었고 당장에는 조금 불편해도 생활비를 아낄 수 있겠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럼 결국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나은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혼자만의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강아지 3마리와 시모, 그리고 남편과 함께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여동생 집에 놀러도 자주 다니셨고 저도 출근했었는지라 집안에는 많이 관심이 없었고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형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준다고 했었어요. 사업을 하는 형인데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 제가 싫어했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당장에 남편이 노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시던 시모에게 매월 꼬박꼬박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족 카드를 만들어 남편에게 주었고 그 카드 값은 제가 다 갚아나갔죠. 제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최대한 아껴 쓰면서 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보기 좋은 옷들을 쇼핑하셨고 강아지들에게 매월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제게 돈이 모자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강아지들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케이크와 목걸이까지 사달라고 하는 시모의 말에 저는 많이 황당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 형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버는 돈도 한계가 있고 이번 달 카드값도. 예, 너 좀 무슨 애가 그렇게 정이 없냐? 우리 아가들 매년 이렇게 해줬다? 사람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너처럼 팍팍하게 살면 되니? 우리 아가들이 울겠다 얘. 어쩐 사람이 그러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요. 어차피 강아지들은 먹는 사료도 따로 있고 또 목걸이는 저도 잘 안 사는 거라 그런 걸 사기가 좀 그랬어요. 강아지 키운다고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어머님.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뭐가 어째? 너 지금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니? 공무원 좀 하니까 아주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는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됐다, 됐어. 너 같은 애한테 더 이상 말해 뭐하니? 남들이 들으면 뭐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며느리인 줄 알겠네. 참나. 그래서 역시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거야. 지질이 궁상 떨며 사니 이런 게 이해가 될 리가 있나? 시몬은 늘 이런 식이었죠. 자기 강아지들에게 더 못해줘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돈 벌어서 생활비 보태주고 자기 아들 카드값까지 내주는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자라온 환경을 비교를 하면서 저희 엄마까지도 욕되게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댁살이가 점점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때쯤 친정엄마는 자신의 부모님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어요. 저기 수진아, 엄마 이제라도 다시 찾아볼까? 그래도 될까? 더 이상 나이 늙으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까 싶어서. 그래 엄마, 좋은 생각이야. 나중에 다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찾아봐요. 내가 도와줄게. 분명히 좋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응? 그래. 그럼 우리 딸이 좀 도와줘. 설사 나를 정말 버렸다고 해도 이제는 만나고 싶구나.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엄마의 말에 저는 신문부터 등록하고 기관에 찾아가 여러 도움을 받았어요. 엄마가 계셨던 고아원에 계셨던 선생님도 찾아서 수소문을 해보았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쉽게 찾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은 흘러만 갔어요. 그동안 저는 강아지 때문에 비염까지 생겼고 알러지 약을 먹느라 임신도 미루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는 형네 사무실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며 제때 월급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었어요. 시몬은 자신의 아가들인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펑펑 돌며 맛있는 음식을 차려오라고 제게 징징대기도 했고요. 저의 결혼 생활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자존심상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이 어떠냐고 물어올 때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행복하다는 말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저라고 지어냈어요. 때때로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혼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엄마의 친부부를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얼마나 기쁘던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를 모시고 그분들을 만나러 갔고 몇 가지의 확인 절차를 마친 결과 친부모님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알고 보니 연로하신 그분들은 아이를 잃어버렸던 것이었고 아이는 어떤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까지 보내졌다고 해요. 지역적으로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린 곳이라서 상상도 하지 못하고 찾기가 더욱 힘들어져서 몇십 년의 그리움에 쌓여 속병까지 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드디어 외조 부모님이 생기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란 단어를 부르는 게 왜 그렇게 낯설고 어렵던지 정말 처음에는 한참이나 오래 걸렸었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나이가 아주 많으셨고 자주성가하신 분들이셔서 꽤 재력이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게 다니셨고 연세가 많아서 위험하다며 자동차도 없이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계셨어요. 지방에 몇 채의 건물이 있었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아도 남을 돈도 마련되어 있으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도 많이 하시는 멋지신 분들이셨어요. 제게도 물려줄 땅이 있다고 하시면서 힘들게 구청에서 일하지 말고 작은 건물에다가 자기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업도 젊은 시절부터 도전해봐야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이룰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들의 경험담도 알려주셨고요.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말씀에 많이 끌렸어요. 대책 없이 제 월급을 축내는 시모와 남편과 끝내고 차라리 혼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조모모를 찾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시모는 정말이지 너무 무식하고 매몰차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게 왜 애를 그렇게 칠칠하게 잃어버리고 다니시나 몰라? 암튼 옛날 못 배운 사람들은 문제라니까 문제. 강아지도 안 잃어버리고 하는 세상에.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하시는 분들이디? 그냥 뭐 집에서 쉬고 계시죠.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하지는 못하시고요. 으이그 또 그 두 노인네들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면 돈만 깨지겠구만. 안 그래도 없는 집에 뭐하러 찾아가자고는. 답답하다 니 엄마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제라도 부모님을 찾아서 천만 다행이죠. 너무 감사할 일이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이신데. 그리고 그렇게 병원비를 걱정할 만큼 어려운 형편도 아니세요. 또 말드랍한다 또. 노인네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딱 자기들 먹고 살 만큼만 있겠지. 너는 시엠이 가르칠 생각 그만하고 가서 우리 아가들 밥이나 줘라. 물도 좀 갈아주고 아가들 대변 패드도 확인해보고. 알았냐? 시모는 정말 몰상식한 분이었어요. 도대체 제대로 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죠. 말도 안 통하고 입만 열면 남 무시하는 말이나 하고 심지어 저와 저희 친정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사람들 취급을 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기에 저는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는 상태로 시모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 버렸죠. 시모는 밖에서 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고 잠시 후 들어온 제 남편에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찾아온 저녁 식사 시간에 시모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넌 좀 이따 남은 음식 먹거라. 네가 우리 집 서열이 제일 낮으니까 우리 아가들 밥이나 주고 와.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걔보다도 서열이 낮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우리 아가들이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 너보다 당연히 서열이 높지. 어디서 그걸 질문이라고.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개만도 못한 저한테 그동안 받으신 돈이 얼만데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아들이 제 돈 쓴 거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많아요. 저도 억지로 참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우리 집 며느님이 아주 단단히 미치셨네. 어디 감히 개만도 못한 집에서 자란 주제에 이따 막말을 짓거려? 예. 잘난 것 하나 없는 집에서 와도 그냥 공무원 하나 보고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지? 아주 이게 이제는 막가자는 거냐? 시모의 막말에 저는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는 남편을 보고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즉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할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저 사업 시작해보려고요. 할아버지가 주신다는 그 땅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도전해보자 하시던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 내일 엄마랑 같이 할아버지 댁으로 갈게요. 시모가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아지들의 밥그릇을 발로 차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시모와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제게 미쳤다며 욕을 해댔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로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트렁크 안에 옷을 넣어 끌고 나온 후 시모와 남편에게 보란 듯이 말했죠. 저 이 집 나갑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람답게 사세요. 아셨어요?
당신 밖에서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카드 펑펑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짐승 같은 짓 언젠가는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냥 네가 짐승이었어. 니네 엄마랑 똑같은 짐승. 난 사람답게 살 거라고, 사람답게. 뭐가 어째? 인연이 정말 미쳤나? 말 똑바로 못해?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냐? 너 아까 저라도 다 거짓말이지? 야, 미쳤다고 돈 많은 할아버지가 너한테 땅을 주냐? 니네 엄마까지 버려두고 살았던 사람이?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이것이. 믿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앞으로 네 차 기름값이나 걱정하면서 살아라. 개만도 못한 나는 나갈 테니까 알았냐? 니네 엄마 모시고 저 개들이랑 한번 실컷 살아봐. 저는 그 길로 문을 확 닫아버리고 나왔습니다. 차마 그 길로 친정에는 갈 수가 없어 하루는 근처 모텔에서 묵었어요. 그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애써 참고 살았던 나이들이 생각이 나면서 비참하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제 인생을 실패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개만도 못했던 저의 신혼생활을 되짚어 볼 때 앞으로도 절대로 뭐 하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친정에 가서 그동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한참을 눈물을 보이셨고 그대로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모는 오히려 그런 친정엄마의 욕을 들으면서도 다소곳하게 물어보시더랍니다. 다시 찾은 부모님이 돈이 있느냐고요? 정말 땅과 건물이 있는지도 말입니다. 그걸 들은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놈의 인간들아 정말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내 딸 개만도 못한 취급했다더니 우리 부모들이 욕심이 나냐? 어휴 이 천벌 받은 인간들. 너희 내 눈앞에 띄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살면서 엄마가 남에게 그런 욕을 하는 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까지 한 엄마의 욕을 들었더니 역시 엄마는 슈퍼우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우리 딸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어디 그런 인간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우리 딸에 그런 취급을 해. 뭐하러 여태껏 참았어.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하고는 절대 상종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야. 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딸이야.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딸 건드리는 놈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자, 어? 괜찮아, 우리 딸, 괜찮아. 저는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 한동안 목 놓아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제 목은 쉬어버렸고 그 상태로 할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모든 사실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더니 조용히 자신의 지인분을 집으로 부르시더군요. 변호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아주 빠르게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안 한다고 우기면서 얼마나 질척거렸는지 몰라요. 자신이 아주 잘못했다고 하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앞으로 제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대리기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가족카드 사용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 카드가 결혼하고 여태껏 남편이 썼던 카드고 결제는 제 통장에서 되었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뻔뻔함에 제가 아주 나중에는 헛웃음만 나왔던 것 같네요. 아마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기보다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자기 엄마와 자신이 살아갔던 것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원. 끝까지 지저분하게 소송으로 번지게 된 이혼은 결국 잘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그 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이 있는 곳 옆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지방 소도시였지만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곳이라 어떤 일을 해도 되겠거니 싶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땅의 일부를 팔았고 그 돈에 대출까지 더해서 작은 건물을 지었어요.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했고 천연 비누와 향초 등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1층에 있는 작은 곳에 저의 가게를 냈고 그 주변 문화센터의 강의까지 운 좋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은 시세 덕분에 건물에 있는 상가들은 모두 재빠르게 공실 없이 임차인이 나타났고 저도 특유의 싹싹한 성격으로 꽤 많은 수강생들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이란 작자는 몇 번이나 제게 연락을 해와서 만나자고 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던 남편의 전화를 거절하니 어떻게 알고 제가 있는 곳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수진아, 진짜 여기 서네. 어머,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찾아가서 사정사정 했지. 잘 지내고 있구나. 이거 정말 네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랑 전혀 관계없는 일이고 난 할 말도 없어. 그러니까 당장 돌아가.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그러지 마.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 나 커피 한 잔만 사주라. 여기 꽤 먼 곳까지 오느라 힘들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전 남편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었어요. 잠깐이지만 마주 앉아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물쭈물 뭔가를 말하려다 망설이던 남편은 결국 제게 본색을 드러내게 된답니다. 저기,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아니면 그때 그 가족카드 그거 좀 다시 살려줄 수 없을까? 어? 지금 좀 내가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고 우리 강아지도 그렇고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꼭 갚을게. 뭐? 이 얘기하려고 온 거냐? 너 정말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염치가 없냐? 어쩜 이렇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당장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나 카드도 끊겼단 말이야. 당장 돌아갈 기름값도 없고. 진짜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나 원래 이런 놈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내 시계랑 옷이라도 팔아서 줄게. 당신도 알잖아. 내 거 더 비싼 거. 그러니까 당장 몇 달만 좀 쓰자. 어? 제발 부탁해. 당신이랑 할아버지 잘 만나서 날로 이 건물 다 먹은 거 아니야. 세상에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잖아. 가졌으면 좀 베풀어 봐. 이런 미친 인간 같으니라고. 야, 네가 나랑 만나면서 써댄 돈만 해도 몇천 원 좋긴 없겠다. 진작에 네 차랑 명품들 팔아서 썼어야지. 니네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거 흥청망청 다 써대더니 이제는 이혼한 전부인 찾아와서 돈을 구걸하냐? 자존심도 없냐? 차라리 길 가는 사람한테 구걸을 해라, 이 그지 같은 놈아. 다시 한번 나 찾아오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제게 남편은 큰 소리로 욕설까지 해대더군요.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더니 제가 무슨 개만도 못한 인성을 갖고 있다는 둥. 진짜 그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고 급기야 10억까지 카드값을 빌려달라며 문자를 보내셨더군요. 그 문자를 보고 어찌나 황당하던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는 전화번호까지 바꾸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그 후로는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뭘 먹고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외제차도 팔고 살던 집도 팔아서 작은 빌라에서 엄마와 단 둘이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만난 두 사람은 정말 신기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니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한결 여유가 생겨졌어요. 가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여유롭게 잘 처리해 나가고 있답니다. 제가 자리를 잡아놓은 이곳에 최근 엄마도 함께 이사를 오셨어요. 남은 여생은 낯설지만 이 지역에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족끼리 다 같이 자주 만날 수 있답니다. 가끔씩 식사 자리에서 동생이 물어봐요. 제 전 남편이 아직도 귀찮게 하느냐고요. 자기가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가족의 힘이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이토록 저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가족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바라요. 저처럼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인연은 끝내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알려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